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유치권자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유치권의 결련서, 유치권의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치권 그 물건을 유치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자, 이 유치권을 법원의 입장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다른 시간적 순서가 다른 어떤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에 중대한 어떤 침해가 갈 수도 있는 이 채권자입니다. 후순위면서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보다 선순위인 채권자가 분명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물권 하나를 인정해주고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해준다. 이 물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자, 그러면 그 권리에 따르는 당연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생기면 또 반드시 의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는 이유는, 자, 그가 지켜야 할,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상대를 알아야 그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의 권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가 지켜야 될 의무가 뭔지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약점으로 그에게 또 뭔가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고, 또 그의 권리를 알무려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유치권자의 권리. 자, 권리 보겠습니다.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채권을,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법과 판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민법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자, 민법에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네가 만약 유치권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일부에 관해서 생긴 유치권 관련 채권이라고 해도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민법 제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 322조에, 그리고 민사집행법 27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근데 실제 실무에서, 현장에서는 유치물을 경매에 신청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걸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 유치권자 외에도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에 신청해서 이 유치권자가 뭔가를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경매를 넣어야만 뭔가를 소유자를 바꿔서라도 채권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야 될 때 아무도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그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보면 유치권자가 유일한 채권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중요한 건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 마련돼 있다라는 거죠. 자, 유치물을 직접 바로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세 번째는 잘못 활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떤 느슨한 절차,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자기 변제에 충당하게, 직접 변제에 충당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을 악용하거나 많이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이유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다. 그리고 직접 변제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의 방법으로 직접 변제에 해서 유치권자가 자기 변제에 직접 가져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절차가 있고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이런 직접 변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직접 신청하고 직접 변제를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322조에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 그 부동산에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과실, 여기서 말하는 과실, 과일이 아니라 그 수익, 뭐 월세가 나온다든지 그 부동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익, 그것을 수취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이것이 바로 유치권자의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민법 323조. 자,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물을 뭐 딱 점유하고 지키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배관이 터졌다. 자, 저걸 그대로 놔두면 이 유치물에 상당한 훼손이 발생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내 유치권 주장해봐야 별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유치권자가 배관을 수리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배관이 있어야만 건물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유치권자가 자신의 어떤 담보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담배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자 그것은 그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민법 제325조에 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이걸 보겠죠. 이것을 주장하는 그도 이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청구하려고 준비도 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면 뭔가 자신의 채권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원래 추구받았어야 될 그 채권 관계의 그 채권, 유치권자의 채권, 자,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유치권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하는 어떤 그 원인이 공사비용입니다. 그 공사비 채권, 내가 이 건물을 지어줄게. 건축비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계약을 했고 도급 계약을 맺고 건축을 하죠. 이때 이 공사비 채권, 변제기에 들어간 그 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뭐 영원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채권이 10년이지만 이 공사비 채권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자,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3년. 3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유치권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3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그거 사라지는 거죠. 원인 채권이 없어지니까 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겠죠. 내가 이 유치를 하고 있음에도 반드시 3년 이내에는 뭔가를 조치해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3년이 이미 지났다, 아니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게 가압류입니다. 등기상에 이 유치권자의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유치권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권리들이 있고, 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의무가 더 눈에 들어오겠죠. 그는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 지켜야 하지 않으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자, 민법 324조에 있는 의무입니다. 보시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뭐 특별히 말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선량한 관리자로 그냥 판단하겠죠. 뭐 선량한 관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치권자의 행태를 보고 이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의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민법 324조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지 아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면 가만히 그냥 점유하고 지키고만 있어야 되겠죠.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자, 보시면 유치권자는 보존, 자, 이 유치물을 보존하는 행위를 위한 사용만 가능하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장사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는 승낙 없이, 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이 당연한 거죠. 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동의 없이 그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한다는 거 인정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 행위를 넘어서서 그것을 사용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을 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 이를 위반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자, 이 유사한 행위의 모습이 보인다면 일단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어떤 점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대로의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권리와 그리고 의무를 알아야, 자, 그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를 협상하고 그에게 줘야 될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요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성공적인 협상으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유치권과 관련된 다른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무에 적용한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